자, 먼저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곳의 이름! 북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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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북자 마을촌자니까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언제부터 이 북촌이라는 명칭을 썼을까요? 언제부터 북촌이라는 명칭을 썼을까요? 분명히 아까 한옥마을은 일제강점기 그 30년대. 시대. 그럼 북촌이라는 용어는 그때 만들어진 그때 아닙니다. 그 북촌이라는 용어는 조선시대. 그때부터 있었던 아, 거예요?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조선시대 북촌은요, 지금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바로 왕족과 권세 높은 양반들. 자, 그런데 왜 그들이 북촌에 살았을까요? 뭔가 땅이 좋았나 보다. 네, 풍수지. 풍수지. 풍수지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서쪽으로는 경복궁, 동쪽으로는 창덕궁과 창경궁이 있습니다. 현재 북촌의 중심인 이 가회동을 포함해서 인사동 등 많은 동네를 아우르는 아주 넓은 지역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궁궐이 가까이 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요, 직주 근접. 직장과 집이 가까운 동네다라는 의미. 그게 바로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요, 조선의 북촌은요, 오랫동안 권세 높은 양반의 동네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북쪽에 있는 동네, 북촌만 있었을까? 그러니까 동네들 많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북촌과 꼭 같이 이야기되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 이 청계천을 기준으로 해서 동네가 나뉘어 있습니다. 청계천 기준으로 위쪽이 북촌이라면 청계천 남쪽에 있는 동네는 이 당시 뭐라고 했을까요? 남촌. 그렇죠. 남촌. 맞습니다. 자, 지금의 을지로, 충무로, 명동 이런 데를 포함한 그 일대를 가리킵니다. 자, 이 북촌과 달리 남촌은요, 권세가 낮은 가난한 선비들이 주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일제강점기 즈음에요, 이 북촌과 남촌의 모습이 180도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변했을까요? 보시죠.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지도에서 붉게 뭔가가 지금 표시가 됐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분명히 아까 이 남촌에 누가 산다 그랬어요, 제가. 낮은, 어려운 사람. 좀 가난한 어떤 예. 선비들이 지금 모여 산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인구 구성이 바뀐 듯합니다. 자, 지도에서 붉게 표시한 이곳은요, 바로 남촌의 이 부분을 장악한 사람들을 표시한 겁니다. 누굴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일정. 일본? 맞습니다. 바로 일본인들. 어머. 아니, 왜 일본인들이 이곳을 장악하게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 자, 이 조선 땅에 일제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유입됩니다. 그 일본인들이 처음에 정착한 곳, 그곳이 바로 남촌입니다. 그리고 이때쯤 한양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깁니다.
자, 1910년에 조선에 닥쳤던 아주 큰 일이 있습니다. 뭐였죠? 1910년. 아, 경수국지. 네. 경술국치, 한일 강제병합. 몇 년이야? 자, 그 이후 일제가요. 한양의 이름을 바꿉니다. 뭘로 바꿨죠? 한양 말고. 아유, 뭐 기성이래요. 경성. 그렇죠. 경성을 맞습니다. 바꿨어요. 맞습니다. 경성입니다. 경성. 자, 일본인이 처음 정착한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인 영역은요 점점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즈음에는요 이렇게 남촌에 거대한 일본인 거주 지역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남촌의 충무로, 명동, 을지로 일대는요. 일제 관공서와 은행, 회사 등이 속속 들어섭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일본인들이 왜 굳이 남촌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 일본인들이 처음에는 이제 원해서 남촌에 꼭 자리를 잡았던 건 아니고요. 조선에 이제 궁궐이 있고 이제 권세 높은 그런 양반가들이 많은 그런 이제 북촌으로 바로 이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이제 정착하기가 쉬운 이제 남촌에 이제 정착하게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촌은 조선인 지역, 아. 남측은 일본인 지역으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자, 조선인의 북촌, 일본인의 남촌. 두 지역이 팽팽하게 공존했던 경성. 서로의 거주지를 침범하지 않는 것은요. 암묵적인 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10년쯤 흘렀을 무렵인 1920년대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경성의 북부로 향하여 일본인의 세력이 날로 침범한다 함은 이미 수년 동안 경성에 거주하는 조선인에게 큰 위협을 주는 말이었다. 풀어보면 1920년대 경성에 사는 일본인들이 남촌이 아니라 북촌에서 살겠다면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20년대. 네. 일본인들이 조선인 거주 지역으로 넘어오려고 했던 이유.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일제 강점기가 계속 길어지면서요. 일제 관공서나 학교 등에서 일하는 일본인들이 대거 경성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뿐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땅값도 싸고 임금도 저렴한 한반도에서 이게 사업을 하려는 일본인들이 우후죽순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 거주지 남촌의 땅은요 포화 상태가 되었고요. 일본인들이 이제 눈독을 들인 곳이 어디다? 북촌. 북촌이 된 겁니다. 자, 일본인이 북촌을 침범하면서 조선인의 터전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런 힘든 상황. 자, 이때 이 북촌의 조선인들에게 더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일제가요, 이곳 북촌에 일본인들이 살 곳을 마련하겠다면서 아주 예상치 못한 방법까지 동원합니다. 남촌에 있던 관공서 일부를 북촌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자, 관공서를 옮기면요, 일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많은 일본인들이 북촌에 자연스럽게 터를 잡고 살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자, 그런 계획에서요, 사유지는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하니까 일본이 들고 나온 꼼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경복궁을 산산조각 내고요, 일제의 상징인 이걸 세웁니다.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예.
맞아, 봤잖아요, 배웠잖아요 우리. 여진 경복궁이잖아요. 네, 야, 네. 경복궁에 어떻게 저걸 지을 생각을 했을까? 경복궁의 중심인 이 근정전 앞에 정말 떡하니 총독부 건물을 세운 겁니다. 자, 이 경복궁 터에 이 조선 총독부를 떡하니 세운 이유 뭐겠습니까? 그냥 일본인들 과시죠. 맞습니다. 조선의 상징이자 정기를 끊겠다. 뭐 이런 속내 그냥 그림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보여요. 자, 북촌을 장악하려는 의도에 더해서 조선을 누르고 군림하겠다라는 일제의 의도를 아주 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제는 이 총독부를 시작으로요 몇 년에 걸쳐서 여러 통치기구를 북촌으로 착착착 옮깁니다. 일제히 북촌 장악 꼼수로 남촌 북촌 가릴 것 없이 일본인 착지가 되기 일보 직전이었던 경상.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선인을 더 힘들게 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든 게 있어요? 막 사람들이 막 나 여기서 할 거야 여기서 할 거야 막 이런 사람 막 많아져. 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아, 올라요. 가격이 요즘 부동산이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집값이 올라. 집값이 맞습니다, 올라. 맞습니다. 날이 갈수록 북촌의 땅값이 오르는 거예요. 가뜩이나 인구는 많아지고 살 집은 없는 상황에서 북촌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보는 건 누구겠습니까? 우리 조선인들. 당연히 조선인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일본인들보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했던 조선인들은요, 결국 북촌에 집을 구하지 못하거나 자리를 못 잡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집니다. 아, 근데 그 당시 이제 집 부족 문제는 거의 매일같이 이제 신문에 기사가 날 정도로 아주 이제 일상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제 경성에 집이 없는 사람이 한 4만 명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 이제 대부분 다 조선인들이죠. 그 당시 이제 경성의 이제 조선인 인구가 한 16만, 17만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4명 중에 1명 정도의 이제 조선인들은 이제 항상적으로 집이 없는, 그래서 집을 구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운 상태에 이제 있었던 것이죠. 조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점점 살 집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조선 사람들은 그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그렇죠. 없었겠죠. 자, 이제 북촌까지도 일본인 판이 되어가던 1920년대 경성. 그런데요, 이걸 마냥 두고 볼 수 없었던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사람. 정세관.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정말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자, 이 정세곤은요, 경성에서요 땅을 개발하고 집을 만들어 팔던 사업가였습니다. 당대 정세곤 하면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을 만큼 정말 최고의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건축가로 손꼽혔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돈이 많았나요? 당연하겠죠. 당대 최고의 갑부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요, 당시 정세곤은요 이런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바로 건축왕 정세관. 다시 한번 뭐라고요? 건축왕 정세관. 맞습니다. 자, 그럼요, 이 정세곤은 어떻게 경성 최고의 건축왕이 되었을까요?
정세권이 경성에서 사업을 시작한 건요 32살 1920년부터입니다. 와, 32살. 그 전에 정세권은요 고향인 경상남도 고성에서 지냈습니다. 아. 정말 남쪽이잖아요. 근데 그죠? 왜 경성에서? 왜냐하면 당시 이 경성이라고 하는 곳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의 땅, 기회의 공간일 수 있거든요. 아, 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세곤은 고향인 경남 고성을 떠나서 대도시 경성으로 올라온 겁니다. 조선인과 일본인이 뒤섞여가지고 아주 북적북적한 경성에 딱 도착해서 처음 고민했던 것. 사업가잖아요. 사업가면 촉이 있죠. 머리도 좋고 사업 수완도 뛰어났던 이 정세곤은요. 이 사람 많은 경성에서 가장 필요한 것. 이건 집이다. 집이다. 그러니까 집은 곧 뭐가 된다? 돈이 돈이다. 된다. 돈이 된다. 딱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요. 1920년 정세곤은요. 북촌 지역에 집을 짓는 회사를 세웁니다. 회사의 이름은 건양사. 건양사. 바로 건축왕 정세곤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자, 고성에서 온 시골 출신 초보 사업가 정세곤. 그의 건양사는 잘 됐을까요? 근데 처음부터 잘 됐을까요? 저도 잘 됐을 것 같은데. 잘 됩니다. 와. 잘 됩니다. 바로 잘 돼. 그렇죠. 그 당시 어떤 수요가 있었던 거예요. 엄청 많이 벌었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부동산 사업가 정세권. 그런데 그런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정세권의 눈에 이 경성에 뭔가가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뭐였겠습니까? 일본이. 네. 맞습니다. 이 정세권 딸의 회고에 따르면요. 그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사람 수가 힘이다. 일본이 종로에 팔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자, 이 말은 한마디로 일본인들의 북촌 진출을 막아야 한다. 멋지다. 그렇죠. 종로는요, 북촌 지역에 포함된 청계천 윗동네로 당시 민족의 거리라고 불릴 정도로 조선인들이 아주 똘똘 뭉쳐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세권은요, 북촌 지역이 일본인으로 채워지는 걸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조선인 한 사람이라도 더 북촌에 집을 짓고 살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와, 그래서 자신이 북촌 지역의 땅을 사서 조선인들을 위한 집을 지어야겠다. 단호한 결심을 합니다. 너무 좋은 분이네요. 대단하시다. 그러니까요. 조선인을 위해 북촌 지역에 집을 짓고 싶었던 정세권. 1920년대 후반에 이 정세권의 귀에 아주 솔깃한 정보가 들어옵니다. 북촌 어딘가에 땅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 땅 어딜까요? 보시죠. 종묘 왼쪽에 있는 이 동네, 여기가 익선동입니다. 익선동. 익선동 한옥마을 있는 데인가? 맞아요. 익선동 요즘 카페 거리로 완전 핫플레이스, 완전 유명하잖아요. 완전 핫플레이스죠. 맞아요. 그 익선동이 지금 정세권.
정세곤의 귀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요. 네. 자, 이 익선동 내에 왕실 종친이 대대로 살던 누동궁이란 궁이 있었거든요. 이 누동궁의 터는요 8,264제곱미터, 약 2,500평 규모의 땅이었습니다. 그 궁을 팔겠다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정세곤은요 자금력을 앞세워서 이 땅을 사들입니다. 오. 자, 그럼 정세곤은 여기에서 뭘 하려고 했을까요? 집을 지어서 집을 지어서, 예. 조선인들을 위해서 쓰는 거죠. 살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익선동 조선인 마을 프로젝트. 최대한 많은 조선인이 집을 가지고 살도록 주택 단지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아. 대단한 거죠. 예. 자, 이 대형 프로젝트의 시작. 자, 그럼 이제 결정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뭘 결정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지어야 될 구조, 디자인 뭐 이런 거 해야죠. 예. 그렇죠. 그게 가장 네.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1920년대 경성에는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집이 지어졌습니다. 일본식 주택, 서양식 주택인 문화주택, 그리고 조선식 주택인 한옥. 그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건 뭘 것 같아요? 서양. 서양. 맞습니다. 바로 문화주택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한옥보다는 훨씬 생활하기 편리한 그런 집이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정세곤은 어떤 집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바로 문화주택이 아닌 조선집이라 불린 한옥이었습니다. 자, 익선동에 한옥으로만 집을 짓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교수님, 현실적으로 한옥을 짓는다는 건 사실 그 사업성을 좀 어느 정도는 포기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하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정세곤도 만약 이제 문화주택을 지어서 팔거나 했으면 더 큰 이익을 이제 볼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근데 정세곤은 엄청난 부자들보다는 보통의 조선인들, 정말 이제 중류층이거나 이제 서민층의 이제 조선인들이 좀 더 이제 저렴하게, 좀 편리한 이제 주택을 이제 마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방법을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한옥을 좀 개량한 그런 집들을 지으려고 이제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 조선인을 위해 조선인에게 꼭 맞는 한옥을 최대한 많이 짓고 싶었던 정세관. 그런데 자, 익선동에 한옥 마을을 지으려던 순간 여기서 정세곤에게요 굉장히 큰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자, 어떤 고민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